청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책에는 그 북비 관계상 청어 이야기가 없는데 예. 자본주의를 이야기해서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특별히 청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가장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불굴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탄이라든지 앞장서서 선대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나 이런 걸 숙연해지는 나라가 홀랜드, 네덜란드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가 한때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을까? 그 대한민국도 이 네덜란드처럼 좀 합리적인 정신을 무장해가 세계 시장을 한번 뚫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청어하고 자본주의 발전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연결해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그러시죠. 우선 이 이야기는 1492년 그 스페인 제국에서 유대인 추방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1492년이 왜 중요한 시기냐면 이때 세 가지 큰 사건이 같이 일어납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유럽 대륙에서 이슬람 세력을 마지막으로 몰아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유럽이 이슬람 세력에 갇혀서 사실은 꼼짝 못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대인 추방령인데 이슬람 제국이 이제 통일을 이루고 나서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하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과 그 무슬림들을 다 추방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세계 경제사를 바꿉니다. 그 얘기는 이때 한 37만 명의 유대인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나서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 게 그 벨기에, 네덜란드, 저지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쪽이 굉장히 못 살았어요. 인구도 한 100만 명뿐이었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저지대가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도 잘 못 짓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치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 어떠한 매너라고 생각됐지만 사실은 당시 그 사람들이 너무 못 살아서 같이 모이면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식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각자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치페이가 생긴 건데 그 정도로 아주 힘든 지역인데 다행히 그 북해 앞바다에서 청어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30% 정도 30만 명이 개 바닷가에 가서 청어를 잡던 때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그 청어를 잡아와서 그 독일에 있는 한자 상인들이 공급하는 암염을 받아가지고 암염에다가 절이는데 자기들이 살던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 가면은 그 훨씬 그보다 품질이 좋고 싼 천일염이 있는 걸 알고 유대인들이 바스크에서 천일염을 수입을 합니다. 그 통에 그 한자 상인들이 대던 암염, 즉 소금 상권을 유대인이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소금 상권을 장악하면서 사실은 청어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 당시 비싼 건 소금 가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청어 산업도 유대인들이 이제 독점 산업화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협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균일한 품질의 청어를 유럽 대륙에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당시에는 유럽이 금식일이 1년에 4분의 1이 금식일이에요. 금식일에는 육류를 먹지 못하지만 생선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어, 소금에 절인 청어가 부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고기잡이 배를 많이 만들어서 이거를 어민들한테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기잡이 배를 만들면서 보니까는 고기잡이 배뿐만 아니라 이제 화물선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꾀를 치기 시작해요. 어떤 꾀를 치냐면 당시의 통행세나 관세는 물건을 일일이 검수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배의 갑판의 면적을 보고 이제 세금을 매겼어요.
통행세를 매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갑판에 있는 대포 같은 걸 대부분 다 띄어낸 다음에 갑판의 면적은 아주 작게 만들고 밑에 상품을 실을 수 있는 선복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냥 배가 배불뜨기 배, 좀 기형적인 배가 탄생하죠. 근데 이 배가 관세나 통행세는 아주 적게 내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네덜란드 앞바다는 이제 바덴의 갯벌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서해 갯벌처럼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배 밑바닥이 뾰족한 이런 첨저선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갯벌에서 물이 나가면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의 배를 만듭니다. 게다가 동시에 그 사람들이 그 닷을 조종할 수 있는 복합 도르래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배에 달아요. 그래서 배의 선원의 인력을 3분의 1로 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평저선은 용고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건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서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기도 쉽고 건조비도 싸요. 그러니까 인력 인건비도 절약하고 배 건조비도 절약하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게 외국의 화물선에 비해서 운임이 3분의 1뿐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데다가 이 플루트선이 평저선이다 보니까는 이게 수로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고객들이 원하는 가장 가까운 위치까지 물건을 배달해 줍니다. 그 통에 유럽의 화물을 싹쓸이해요. 여기서부터 네덜란드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들이 암스테르담에 모이면서 암스테르담이 물류기지 센터가 되면서 동시에 거기서 중개무역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거를 지원하는 금융이나 보험이 발달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자본력이 생기니까 동양하고 무역할 수 있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만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의 자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주식회사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중국하고 거래하는데 한 1, 2년 긴 세월이 걸리니까 그 당시 그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카페나 외부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다가 그거를 주식 거래소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처음으로 활성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 네덜란드에 몰려드는 물건이 유럽 각지에서 너무 많은 물건들이 몰려든과 동시에 화폐도 유럽에 있는 화폐들이 최 몰려들면서 뭐 거의 한 1000가지 이상의 화폐들이 난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걸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 암스테르담 은행,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이거를 화폐 통합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길드화라는 기축통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당해서 1492년도서부터 와가지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100여 년 사이에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160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00여 년 사이에 거기서 자본주의의 씨앗이라고 불릴 수 있는 주식회사, 주식거래소, 중앙은행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제목을 청어가 씨앗들을 잉태하다 이렇게 붙인 게 그러니까 청어잡이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중상주의가 이런 자본주의 씨앗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내고 네덜란드의 공채 시장이 생기면서 당시 15% 20%였던 시중금리가 2-3%대로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해외 투자를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의 무역 네트워크가 쫙 깔리게 돼요. 그리고 해외 투자가 아주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그러한 굉장히 힘든 나라에서 당시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나라로 만든 게 사실은 유대인의 힘입니다. 예, 결국은 유대인의 지력이겠네. 예, 그렇죠. 예. 유대인의 이 머리를 잘 써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달러 발행하고 이런 문제는 요즘에 이제 한참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들이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달러 발행을 계속 늘리지 않습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우선 유교 달러의 발행은 미국 국채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달러의 발행이 왜 국채하고 연동됐는지 그 과거를 역사.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페인 제국이 당시 영국은 굉장한 후진국이었었는데, 후진국이다 보니까 영국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은 사실은 양털뿐이었어요. 그 양털도 자기들이 제대로 수출을 못해가지고 유대인 모험상인들이 들어가서 그 수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 영국은 해적질로 그 거리를 벌충해야 되는 나라가 돼서 해적이 아주 극성을 부릴 때였습니다. 근데 스페인 제국이 그걸 보면서 쟤네들한테 해적질을 못하게 대포의 수출을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플랑드르 지역에서 도보 해협을 건너가는 수출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청동대포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청동대포를 수입할 수 있는 이제 길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이 해적질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철대포를 개발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철대포가 청동대포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어요. 당시 청동대포는 사거리가 60m 정도 나갔는데 이 철대포는 사거리가 한 100m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거리는 많이 나가는데 자기들 배에다 올려놓고 쏴보니까는 명중률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당시 왕인 헨리 8세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철대포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배 위에서 쏴보니까는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도 한참 생각하다가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 배 밑바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평저선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그 평저선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깹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칼레 해전에서 엄청난 해전을 한 게 아니고 양쪽이 대치를 하고 있으면서 서로 대포들을 쐈는데, 영국 대포는 100m를 날아가니까는 영국이 항상 80m 거리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영국은 대포를 쏠 수 있는데 스페인에서 쏘는 대포는 영국 배에 도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m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 일주일 이상을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적함대가 이제 지쳐가지고 항구에 들어갔을 적에 밤에 화공으로 습격을 해서 그 무적함대를 깹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영국이 해상권을 장악을 하죠. 근데 해상권을 장악한 나라가 사실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여태까지의 모든 순리였었는데, 영국으로서는 해상권을 장악해도 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이 영국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멜 때 어떠한 조례를 발표하냐면 항해조례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 항해조례는 한마디로 영국이나 신대륙하고 무역을 하려면 모든 배는 영국에 들어와서 다시 물건을 내려놓고 영국 배에 환적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배를 영국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이건 다른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영국으로 가서 환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는 영국과 네덜란드 간에 3차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져가지고 결국 네덜란드 해안이 다 봉쇄가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 무역선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 대표들이 랍비를 크로마리한테 파견을 해요. 그래서 가든지 협상을 합니다. 근데 협상의 결과가 그러지 말고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무역상들이 런던에 그 경제 특구를 줄 테니까 다 런던으로 들어와라 라고 그 묵계를 하고, 당시에는 그 유럽에서 반유대인 정서가 있을 때니까 그걸 대놓고 선포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네덜란드 유대인 무역상들이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결국 네덜란드의 그 무역 네트워크가 그대로 영국으로 이전을 하고, 그 이후로 영국이 그 해상무역을 주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의회파하고 왕하고의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의회에서 당시 네덜란드의 그 총독이었던 그 윌리엄 공이 그 영국 왕의 딸하고 결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국 왕이 그 승계 서열 1위 부부였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을 영국 왕으로, 공동왕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렌지공 윌리엄이 네덜란드의 독립을 위해서 사실은 네덜란드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자금 모금 기구를 만들어서 이 윌리엄 공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과 유대인 금융인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그 밀착했던 관계인데, 그랬던 총독이 영국 왕으로 가니까 유대인 금융인들이 이 양반 영국 왕으로 갈 적에 자그마치 8,000명이나 이 양반을 쫓아서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해 조례 때 무역상들이 죄용했고, 이 왕이 영국 왕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또 수많은 네덜란드 금융인들이 그대로 왕을 쫓아서 영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시스템이 무역 네트워크와 그 금융 시스템이 그대로 다 영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영국에 가서 왕이 돼서 보니까 가장 화급한 문제가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시 영국이 그 해전에서 굉장히 약했을 뿐만 아니라 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다시 그 유대인 금융인들한테 그 협조 요청을 합니다. 프랑스하고 싸우기 위해서 큰 전쟁장이 필요한데 120만 파운드만 대출해달라. 근데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돈을 줬다가 전쟁에 지면은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하여튼 그래도 자기들하고 가장 친한 왕이 부탁하는 거다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면서 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금융인들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신디케이트를 설립한 다음에 왕하고 딜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쟁 모금 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돈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왕께서 가져가서 쓰시고 원금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달 이자만 8%씩 지급해 주십시오. 대신 저희한테 하나의 페이버를 주십시오. 그 페이버가 뭐냐 하면, 왕실에 빌려드린 그 돈을 담보로 해서 그만한 액수의 은행권을 발권할 수 있는 발권료를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여기서 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 왕은 이 전쟁 모금 기구, 그래서 전쟁 모금 기구를 통해서 자본을 주식으로 모은 다음에 이 전쟁 모금 기구가 영란은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영란은행이 그 자본금을 주식으로 모으고 그 돈을
왕이 항상 이렇게 빌려가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즉 영국 왕실에서 발행하는 공채가 그 파운드화 발행의 그 근간이 돼서 즉 국채와 지금의 달러 발행이 연동되듯이 그 당시 왕실에 발행하는 공채하고 그 파운드화가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13년에 미 연준이 설립할 적에 바로 이 영란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그다음서부터는 국채하고 달러 발행이 이제 연동되는 시스템이 된 거죠. 예. 근데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참 모든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항상 모든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거를 가져오고 빌리고 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걸 질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하게 됐습니다. 화랑께 그냥 영국을 가고 영국께 또 미국을 가고 또 미국 사람들이 그 영국 걸 왜 빌려왔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든 문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류와 혼합과 융합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나. 어쨌든 참 이 아주 20대의 그런 해외를 다닐 때를 보면은 그 화랑 홀랜드가 참 인상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나라 같습니다. 언젠가 그 미국 작가가 암스테르담에 머물면서 암스테르담이라는 그런 책을 쓴 걸 봤는데, 그 뭐 해수면 미치니까 뭐 모든 그 나라의 건축이라는 것이 그 조상들의 그 노력의, 고민과 노력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화란이라는 나라는 그 참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농업도 보니까 뭐 엄청난 그 돈을 퍼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훼 농가들이 다 그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으니 참 우리가 뭐 몇백 조를 퍼부어가지고 농업이 아직도 지지분한 상태니까,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저금리 상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지금 문정부의 그런 핵심 브레인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익희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 투자하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거는 사실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아시다시피 공급 과잉이고 하나는 소비 수요 부진입니다. 수요 부진인데, 우선 알다시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수요가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수요가 이를 왜 못 쫓아가냐면 거기에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이거는 1971년 닉슨 쇼크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우방들이 그 달러를, 갖고 있는 달러를 미국에서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1971년 8월 13일 금요일 날 가장 맹방이었던 영국조차 아주 큰 돈을 갖고 와서 이걸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통에 미국 정부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경제참모 16명을 데리고 분 지하방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 의논을 한 다음에 일요일날 정오, 당시 이제 고난자라는 그 카우보이 프로가 굉장히 인기 있었을 텐데 중간에 이거를 딱 중지시키고 닉슨 대통령이 TV 화면에 나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투기 세력이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달러의 금태안을 중지한다 하고 여러 가지 경제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 사실은 영영 금태안은 다시 복귀되지 못했고요. 아시다시피 금과의 달러의 고리가 끊어지고 그 이후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달러가 무제한 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본이제 하에서는 세계 총생산 대비
그 금융자산의 비중이 한 50%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 통화 측면에서 금융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1989년이 되자 그 자본 집적도라고 불리는 세계 총생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109%로 늘어나고, 그 다음 90년, 그 다음에 2007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거의 선진국에서는 40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50% 비중이었던 게 400%로 늘어난다는 건 8배로 더 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근로자들은, 그러니까 GDP 성장 비율인 연 한 3-4% 그 임금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금융자산으로 돈을 불리는 그런 세력들은 연 15% 이상씩 부가 증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 불평등이나 부의 편중이 아주 고질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적에 사실은 부실을 찾아내가지고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이거를 제대로 소화를 하면 신뢰를 회복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월스트리트의 원로 세력들이 그런 부실 자산 처리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느라고 결국은 그거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두 번째로 요청한 게, 그렇다면은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되 임시로 니네 주식을 좀 받겠다라고 했을 적에 그마저도 월스트리트가 반대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뭐까지 제안을 했냐면, 그러면 정확하게 실장을 알아야 되니까는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을 장부 가격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시가평가제로 제대로 한번 계산을 하자 했을 때 그마저도 거절을 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부실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거를 돈으로 덮습니다. 그게 바로 양적 완화예요, 사실. 그래서 양적 완화가 나오면서, 양적 완화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월스트리트로 풀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있는 사람들 쪽으로 이제 돈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 같은 자산 가격을 올리는데 나머지 국민들한테는 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의 편중은 더 심해지고 그 소득 불평등은 더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상위 10%가 나머지 90%보다도 더 소득이 많아지고 더 부를 더 많이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명이라는 사회를 가정해 놓고 봤을 때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사실은 돈을 버는 대로 대부분 다 씁니다. 저축 여력이 크지 않아요. 근데 돈이 한 사람한테 몰려 들어가면 이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돈은 대부분 곳간에 축적이 됩니다. 사회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는 공급이 과잉인데 이 사회 수요는 50% 이상이 사장되니까는 이때 발생하는 게 대공황이나 금융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29년도에도 상위 10%의 소득이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대공황이 터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 수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해결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상위 10%의 그 소득 비중은 거의 절반을 넘어가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고,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이제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그 금융이나 통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사상 초유의 환경에 놓이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문제를 보시네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라는 것이 이제 이게 백신 개발이 되더라도 과거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내다보셔요? 예. 우선 이 의견은 제 의견이라기보다 예.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갖고 있는 레이달리오의 얘기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양반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필연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은 쓰레기라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도 국채 같은 경우도 이제는 거의 제로금리에 육박하고 있고, 이제는 채권 금리가 더 내려갈 구석이 없다는 얘기는 오히려 채권 가격이 상승할 안전자산이 아니고 위험자산으로 화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양반은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채 중에서도 일반 국채는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물가 연동체 국채를 사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물가 연동체 국채는 인플레이션과 비례해서 원금이 늘어나면서 그 이표금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자 지급도 더 많아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권하는 게 이제 물가 연동체고, 두 번째는 금을 사라고 그럽니다. 이 양반은 투자의 패턴이 보니까 10년 주기로 변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의 10년은 채권이 아닌 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포트폴리오에 금을 추가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뭐 종류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잘 선택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이 양반은 특별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보면 미국에서 재밌는 현상이 보이는데, 예. 지난 5월 이후 맨하탄에서 탈출한 인구가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즉 그 얘기는 예전에는 맨하탄의 그 임대료나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비싼 지역이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직장에서 재택근무, 즉 원격 근무를 허용하면서 이제는 월스트리트나 이런 밀집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교외에 쾌적하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자고 해서 하여튼 뉴욕에서만 전체적으로 한 6만 7천 채 정도의 공실이 발생합니다. 맨하탄에서만 한 1만 3천 채 정도의 공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맨하탄의 임대료가 아주 급락을 합니다. 뉴욕시 전체로 봐서는 한 10% 정도 그 가격이 떨어졌는데, 맨하탄에서도 그 아주 노른자인 그 이스트 사이드는 49%가 떨어졌고 그 다운타운은 41%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료 급락은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맨하탄 시내의 아파트 가격이 중위 가격이 17%가 급락을 하고, 고급 아파트일수록 가격 급락폭이 더 커요. 고급 아파트는 한 20, 30% 폭락을 했는데, 또 재밌는 현상은 이래서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건 아니고 오히려 교외에 있는 주택이나 여기는 건설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쪽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도심의 고급 아파트들은 가격이 급락을 하고 교외의 아파트들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쪽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데, 이런 도심 아파트 급락 가격은 주로 큰 도시에서 벌어지는데, 실리콘밸리를 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맨하탄 다음에 크네요. 거기도 한 10몇 프로 지금 가격이 빠졌고, 특히 거기는 사무실 공실률도 커요. 그 다음에 시애틀에서 그런 현상이 보이고, 그래서 미국의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혼조세예요. 이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도심 가격은 떨어지고 교외 주택은 올라가면서 가격 지수 자체가 굉장한 혼조세를 보이는데, 이게 그
느낌은 아마 꺾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좀 적극적인 질문을 하던 시작인데, 이게 항상 그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오를 때는 항상 오를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또 한참 내려갈 때는 사람들은 한참 내려갈 걸로 이렇게 보는데, 서울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실물이 이렇게 침체가 되면은 이렇게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이 고공행진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하는데, 홍익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아주 그냥 책임은 각자 져야 되겠지만, 그냥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말씀하셨으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나는 감이 이렇다, 이런 생각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좀 곤란하시죠. 아니, 지금 이제 재밌는 현상은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강남 아파트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한 56% 올랐는데, 그 통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번에 맨하튼 아파트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이 가격이 같아졌어요. 맨하튼 중위가격의 아파트가 100만 달러입니다. 한 12억 정도 하는데, 우리 아마 중위가격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이제 맨하탄하고 이제 동격이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 그 강남 아파트 신화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글쎄요, 그 세계 부동산 시장도 그 미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선도 역할이나 그 동조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든 달러화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는 디지털 화폐들이 많이 이렇게 또 대체 가능성 문제들이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달러와 미래의 변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게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암호화폐가 화폐의 어떤 본원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 암호화폐의 어떤 장점, 그 송금의 편리성이나 그 어떤 저렴, 어떤 그러한 장점들을 세계 중앙은행들이 캐치해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서, 이거는 사실은 추적 가능한 화폐입니다. 중앙은행이 만드는 건. 근데 이번에 중국이 디지털 화폐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는 그 JP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송금용으로 쓰이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 이제 리브라를 발표해서 그 세계 화폐를 지향했다가 각국의 그 공격을 받는 통에 이제는 각국의 통화하고 연결된 어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만들겠다는 세계 화폐 중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누락됐었습니다. 아마 그게 중국으로 하여금 더 자극시켰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중국이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 들어갔고, 아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그걸 본격적으로 상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세계의 많은 은행들이,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거의 70% 이상이 지금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 중에 테스트를 완료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보니까 그 기능 중에 부딪히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서로 돈을 교환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이 없는 곳에서 휴대폰과 휴대폰을 부딪히기만 해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 환경이 없는, 혹은 인터넷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 부자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환경이 돼요.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특히 1대1로 근처나 인터넷 환경이 없는 아프리카 같은데 급속도로 진출할 수 있는, 세력을 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은 일찍서부터 암호화폐에 좀 긍정적인 그런 그 금융계 리더들이 많아가지고
그쪽도 일찍서부터 그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EU에서도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 그때 영국의 그 마크 총재 같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차제에 디지털 화폐가 났을 때 디지털 화폐 공동화폐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기축통화로 쓰자라는 얘기까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그 스위프트, 즉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외환 교환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자기들이 칩스라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최근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만들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인도까지 해가지고 브릭스 간에 자기들의 공동 그 통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견에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그쪽에서도 디지털 화폐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달러가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상이 줄어들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디지털 화폐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국권을 디지털 화폐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지하에 이제 숨어 있는 자금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바깥으로 노출시키기 싫은 사람들은 아마 그 전에 이걸 부동산이나 상품으로 바꿔놓으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숨어있던 돈이 나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쪽이 그 부동산이나 상품 쪽으로 몰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추적 가능한 화폐다 보니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거를 의식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1차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발표될 때까지는 이 추적 가능한 중앙집권형 화폐를 내보냅니다. 근데 상업은행서부터 일반 개인이나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는 가능하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암호화폐 시스템을 그쪽에서 차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업은행서부터는 추적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하는데, 그렇다고 무한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을 다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자금은 안 돼. 즉 대규모 자금은 그러니까 실명 계좌로만 보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소액에 한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해주되 대규모 자금이 움직일 적에는 실명 계좌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법 자금이나 도박 자금이나 의심되는 지하 자금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추적이 가능하게끔 할 걸로 지금은 아마 그런 쪽으로 계획이 구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에 대한 그런 연구서들을 참 많이 쓰셨으니까 오늘 그 유대인의 어떤 경제 교육이라고 할까, 성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참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 사회 배출이 많이 돼가지고 비용을 참 독특히 증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